서울 노원구 아파트 밤 10시 32분. 불 꺼진 방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다 멈췄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세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럴 리가 없는데. 아들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눈빛이 차가워요. 저만 보면 인상 쓰시잖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윤정아, 힘들었구나. 내가 몰랐네. 그 순간 내 아들이 나를 외면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 며느리의 거짓말 한마디에 나를 버렸어요. 복도에 선 채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은 과연 진짜였을까요? 3개월 뒤 내 통장에서 35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눈물이 얼마나 차갑고 계산된 거짓이었는지를요. 하지만 며느리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내게 3억 상당의 재산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내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며칠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서울 노원구의 작은 32평 아파트였습니다. 퇴직하고 5년째 혼자 살던 저는 아들 민수의 제안으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걱정돼요. 며느리 윤정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외로우시잖아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짐을 옮긴 건 4월 첫째 주였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던 날이었어요. 윤정이 직접 나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햇볕이 제일 잘 들어요. 창가 쪽 작은 방이었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곳이었죠. 그날 저녁 윤정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를 내왔습니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맛있다. 구수하네. 다행이에요. 저도 처음 끓여봤거든요. 그렇게 처음 2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윤정은 퇴근 후에도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차 한 잔씩 건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뭔데? 팀장님이 실수하셔서 다들 웃었어요. 그럴 때면 나도 덩달아 웃곤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편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시장에 나갔습니다. 노원역 앞 전통시장이었죠. 생선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한 마리에 5,000원이에요. 2마리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윤정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생선 사오셨어요? 응, 민수가 고등어 좋아하잖니. 그런데 윤정의 표정이 살짝 굳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생선값도 많이 올랐죠? 괜찮아. 내 돈으로 산 거야. 아, 네. 그날 저녁 식사는 조용했어요. 민수는 출장 중이었고 윤정과 단둘이 밥을 먹었죠. 윤정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장보기는 제가 할게요. 왜? 내가 하면 안 되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퇴근길에 사는 게 더 편해서요. 그 말투에 뭔가 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직장 다니며 피곤하겠지 싶었죠. 다음 날 오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경로당이었어요. 친구 순애가 화투를 치고 있었죠. 순자야, 이리 와. 같이 치자. 응, 잠깐만. 차 한 잔 마시고 앉았습니다. 순애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 아들 내외랑 잘 지내? 응, 그런데 좀 이상해. 뭐가? 며느리가 처음이랑 달라진 것 같아. 순애가 화투패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나이 되면 다 그래. 가족이란 게 원래 어려운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싶었죠.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정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오셨어요? 응. 어머니,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요. 제가 피곤해서요. 알았어.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날 저녁도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밤 10시쯤 민수가 출장해서 돌아왔어요. 거실에서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가 나한테만 차갑게 대하시는 것 같아.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며느리를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눈빛이 늘 날카로워.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럴 리 없는데 엄마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민수 씨는 몰라요. 당신 없을 때 완전히 달라지세요.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며느리는 저런 말을 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들 민수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표정이 바뀌었죠. 나는 그래도 참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생활이 힘들겠거니 생각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준비했죠. 민수는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요.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이 최고예요. 그 말 한마디에 피곤함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젓가락만 몇 번 움직이다 말았어요. 한숨을 쉬며 일어서더군요. 저 출근할게요. 윤정아, 밥 좀 더 먹고 가.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상을 치우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며느리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엔 시장에 나갔습니다. 윤정이 좋아하는 과일을 샀어요. 딸기,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까지 골랐죠. 내 연금에서 30만 원씩 생활비로 보탰습니다. 민수 월급만으론 빠듯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냉장고에 과일을 넣고 있었어요. 윤정이 퇴근해서 들어왔죠. 어머니, 이거 다 사셨어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샀어. 괜히 돈 쓰지 마세요. 저 살 빠져야 하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호의가 부담이 된 느낌이었어요. 5월 중순쯤 윤정의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말을 들었죠. 나는 조용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찾았어요. 윤정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윤정아, 이거 어머님께 드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병원비 보태라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윤정은 봉투를 받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일주일 뒤 거실에서 윤정과 민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우리 독립해서 살까?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랑 살면 너무 불편해. 눈치도 보이고 엄마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데 말로는 설명 못해. 그냥 분위기가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200만 원을 건넨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나는 방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아침상에 앉았지만 말이 없었어요. 전처럼 맛있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출근하면서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윤정만 뒤에서 작게 웃으며 나를 바라봤어요. 그날 오후 경로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오해받는 걸까? 저녁 때 윤정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큰 소리로 말했죠. 엄마, 나 진짜 힘들어. 시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셔. 나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어요. 간섭이라니, 나는 단 한 번도 간섭한 적이 없었죠. 응, 알았어. 조금만 참을게. 윤정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내 귓가에 꽂혔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죠. 분노였습니다. 밤 11시 민수가 회식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에 주저앉았죠. 윤정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응, 피곤해. 오늘도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침묵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방 안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꺼내 적었어요. 나는 헌신했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다 주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깊은 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어요. 내 마음속 온기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6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갔어요. 윤정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죠.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때 윤정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윤정이 핸드폰을 두고 나간 거였어요. 처음엔 그냥 두려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죠. 혹시 급한 일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은행 문자가 떠 있었어요. 입금 200만 원 확인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이상했습니다. 민수 월급날은 25일인데 오늘은 13일이었거든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며칠 전 내가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윤정아, 통장 비밀번호 알려줄게. 그 아래 윤정의 답장이 보였죠. 어머니, 감사해요. 민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화면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손에 든 핸드폰만 선명하게 보였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더 많은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어머니, 생활비 좀 더 보내주세요. 이번 달도 50만 원만 부탁드려요. 어머니 통장에서 직접 찾아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점점 가빠졌죠.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윤정이 친구에게 보낸 문자도 보였어요.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이제 알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엔 다 우리 거잖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동시에 손가락은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6월의 따뜻한 오후였지만 한겨울 같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죠.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지만 아득했어요. 귀가 먹먹해졌죠. 통장 거래 내역 캡처 사진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이었어요. 잔액이 200만 원 줄어 있었죠. 그 돈이 윤정의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통장을 찾았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통장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옷장 안쪽 상자 속에 있었어요.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거래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출금되어 있었어요. 3개월 전부터였죠. 총 150만 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거래는 일주일 전이었어요. 윤정이 친정 어머니 병원비로 200만 원을 받던 그날이었죠. 내가 직접 건넨 200만 원 외에도 통장에서 50만 원이 더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하지만 아름답지 않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빠져 몸을 가누기 힘들었죠. 통장을 꽉 쥐었어요. 거짓말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정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눈물도 감사 인사도 다정한 말투도요. 처음부터 내 돈만 노렸던 거였죠. 저녁 6시 윤정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윤정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장과 핸드폰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저녁을 차리며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일찍 쉬세요. 윤정은 여전히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이제는 알았죠.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모두 잠든 뒤였습니다. 방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죠. 통장을 꺼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거래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날짜, 금액, 계좌번호까지 정확히 담았죠. 손이 떨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노원역 앞 은행 지점이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죠. 통장 거래 내역서 발급해 주세요. 6개월치요.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간 게 명확했어요. 출금 시간은 모두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죠. 내가 경로당에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친구 순애가 차를 마시고 있었죠. 순자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굳어있네. 순애야, 상담 좀 하자. 조용한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게 뭐야? 며느리가 몰래 돈을 뺐다고?
응. 3개월 동안 계속 그랬어. 순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야, 이건 절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아직은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래도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은 조용히 준비하는 게 중요해. 순애는 한숨을 쉬며 내 손을 잡았어요. 조심해. 며느리가 눈치채면 더 교묘해질 거야. 알아. 절대 들키지 않을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내 할 일이었죠. 오후 2시 법무법인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노원구청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죠.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리가 제 통장에서 돈을 몰래 빼갔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죠? 제가 알려줬어요. 믿었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셨다면 법적으로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락 없이 돈을 뺀 거잖아요. 그렇죠. 문자나 녹음 같은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문자는 있어요. 며느리 핸드폰에서 봤거든요. 그럼 그 문자를 캡처하거나 기록해 두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증거를 완벽하게 모으는 것이었죠.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윤정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병원 갔다 왔어. 괜찮으세요? 괜찮아. 정기 검진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숨기는 게 나았어요. 밤 9시 윤정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나는 재빨리 움직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윤정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며칠 전 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문자함을 열었어요. 친구와 나눈 대화를 캡처했죠.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이제 알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아래 새로운 문자가 있었습니다. 윤정이 오빠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오빠, 나 곧 독립할 것 같아. 시어머니 통장에서 조금씩 모았거든. 2천만 원 정도면 전세 보증금 되겠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아직 빼가지 않은 돈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었어요. 차갑고 냉정한 결심이었죠. 재빨리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방으로 돌아갔죠. 방 안에 앉아 캡처한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증거가 모였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죠. 노트에 적었습니다. 증거 수집 완료. 이제 진실을 밝힐 차례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죠. 마음속에 한 가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증거 자료를 모두 가져갔어요. 통장 거래 내역서, 문자 캡처 사진까지 빠짐없이 준비했죠.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족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죠. 하지만 법적 대비는 해두세요. 어떻게요?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꾸시고 재산 정리하세요. 알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같은 지점 창구였죠. 통장 비밀번호 변경하러 왔어요. 네, 신분증 주세요. 새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모르는 번호였어요.
통장을 받아들고 안도감이 들었죠. 추가로 거래 제한도 걸어주세요. 어떤 제한이요? 본인 외에는 인출 못하게요. 네, 설정해 드릴게요. 은행을 나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을 빼갈 수 없을 거예요.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곳이었어요. 중개사가 반갑게 맞아줬죠.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제 원룸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아, 중계동 쪽 원룸 말씀이시죠? 네, 지금 얼마나 할까요? 중개사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2억 5천만 원 정도 하겠네요. 전세 놓으면요? 1억 8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룸은 남편이 살아계실 때 산 거였어요. 혼자 살 때 월세 받으며 지냈죠.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혹시 팔 생각 있으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시세만 알아보려고요. 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에 잠겼습니다. 원룸이 있다는 걸 민수도 윤정도 몰랐어요. 일부러 말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은행 정기예금도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묵혀 있었어요. 이것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 방 안에 앉았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통장 여러 개가 있었죠. 정기예금 통장, 적금 통장, 원룸 관리비 통장까지 모두 합치면 3억 정도 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과 내 퇴직금을 모은 거였죠. 며느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가난한 시어머니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했겠죠. 상자를 다시 넣으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저녁 무렵 남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다음 주말에 가족 모임 하나 하자. 갑자기 왜? 할 얘기가 있어. 조카들도 다 불러줘. 무슨 일인데 그래? 그때 가서 얘기할게. 꼭 와줘. 알았어. 걱정되네. 전화를 끊고 민수에게도 말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 모임 하자. 왜요, 엄마? 삼촌이랑 조카들도 오래 못 봤잖니. 그렇긴 한데 알겠어요. 윤정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아니야. 그냥 오래간만에 보고 싶어서. 윤정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한 줄 적었죠. 진실을 감추는 자는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뒤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였죠. 과연 그날 윤정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일요일 오후 2시 노원구 상계동 한 식당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로 예약한 곳이었어요. 넓은 룸에 둥근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죠. 민수와 윤정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남동생 가족도 곧 들어왔어요. 조카 2명과 조카 며느리까지 모두 모였죠. 윤정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삼촌,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윤정이도 잘 지냈지? 네, 덕분에요.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갈비찜, 잡채, 전 종류까지 푸짐했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응, 다들 모여서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식사 먼저 하자. 천천히 얘기할게. 윤정은 여유롭게 음식을 먹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죠. 가끔 민수와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가 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윤정도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윤정아, 내가 지난 3개월 동안 뭘 했는지 아니? 윤정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통장에서 돈을 빼갔잖니.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잠깐만 들어봐. 봉투에서 통장 거래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부분을 가리켰죠. 여기 봐. 3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갔어. 그게 어머니가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경로당 간 시간에 빠져나갔어. 윤정이 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세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오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윤정의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이었죠. 그럼 이건 뭐지? 사진을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이제 알아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윤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내 핸드폰에서 본 거야. 친구한테 보낸 문자잖니. 민수가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윤정아, 이게 사실이야? 윤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우리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생활비가 빠듯하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말하기 미안했어. 어머니 돈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나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윤정이 오빠에게 보낸 문자였어요. 이것도 봐. 시어머니 통장에서 조금씩 모았어. 2천만 원 정도면 전세 보증금 되겠지?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카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죠. 2천만 원을 모으려고 했다고? 윤정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남동생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누나, 그래서 얼마나 빼간 거야? 지금까지 확인된 건 350만 원이야. 350만 원이나? 3개월 동안 150만 원, 그리고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2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더 빼갔어. 윤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은 이제 소용없어. 민수가 윤정의 팔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나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 상담 내역서였죠. 법률 상담도 받았어.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대. 윤정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고소는 하지 말아주세요. 고소는 안 할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빼간 돈 다 돌려줘.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 민수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해. 내가 너무한 거야. 윤정이가 너무한 거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한테 재산이 좀 있어. 재산이요? 중계동에 원룸 하나 있어. 시세로 2억 5천만 원쯤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기예금도 5천만 원 있고. 윤정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어머니가 그런 재산이 있으셨어요? 그래. 30년 넘게 모은 거야. 남편 유산이랑 내 퇴직금으로. 민수도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엄마, 저도 몰랐는데요. 일부러 말 안 했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려고. 윤정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제가 어머니를.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함부로 대한 거야?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그리고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방 안모두가 숨죽이며 들었죠. 민수야, 7년 동안 너 혼자 키웠어. 내가 일하면서 밤낮 없이 돌봤지. 엄마. 그래도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살았어. 근데 이게 내가 받을 대접이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정은 계속 눈물만 흘렸어요. 남동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독립할 거야. 원래 계획대로. 윤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너희 독립하고 싶었잖아.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대신 조건 지켜. 돈 다 갚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식당을 나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어요.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죠. 가족 모임 일주일 뒤 민수와 윤정이 집을 나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작은 투룸을 구했다고 했어요. 이사 가는 날 윤정이 마지막으로 인사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는 나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 잘 살아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죠. 혼자 남은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도 짐을 쌌어요. 중계동 원룸으로 이사하기로 했거든요. 5년 전까지 살던 곳이었죠. 비어있던 그곳이 이제 다시 내 집이 될 거였어요. 친구 순애가 이사를 도와줬습니다. 순자야, 여기가 훨씬 낫다. 햇볕도 잘 들고. 그치? 나도 여기가 좋아.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 응, 그럴 거야. 원룸은 20평 정도 되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었고 베란다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가 없었죠. 7월 둘째 주 윤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답장을 보낼까 말까 고민했죠.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다음 날 윤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죠. 윤정아,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각자 잘 살자. 어머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한테도 좋은 거야.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8월 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3박 4일 코스였어요. 오랜만에 바다를 보니 마음이 시원해졌죠. 순자야,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이제 진짜 내 인생 살아. 응, 그럴 거야. 성산 일출봉에 올라 아침 해를 봤습니다. 붉은 태양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시작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노원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등록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시간씩 그림을 그렸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붓질이 마음대로 안 됐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강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색감이 참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계속하시면 실력 많이 늘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붓만 움직이면 됐거든요. 9월 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혼자 왔더군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내. 여기 괜찮으세요? 좋아. 마음 편해. 민수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됐어. 다 지나간 일이야. 윤정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잘 됐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그걸 알았는지 말을 아꼈어요. 민수가 돌아간 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 적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어요. 원룸 베란다에서 보는 풍경이 참 좋았죠. 저녁에는 순애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순자야, 내일 경로당 와. 고스톱 칠 사람 부족해. 알았어, 갈게. 요즘 표정 보니까 좋더라. 그렇게 사는 거야. 응, 고마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소리는 작게 줄였어요. 조용한 게 좋았죠. 며칠 전 그린 수채화를 벽에 걸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풍경이었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마음에 들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편안한 표정이었죠. 이제 괜찮아. 나는 잘 살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창문 너머로 달빛이 고요하게 들어왔죠. 10월 중순 순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윤정이 소식 들었어? 무슨 소식? 민수랑 이혼했대. 의정부 집도 나왔다던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놀랍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쌓은 관계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이었죠. 며칠 뒤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윤정이랑 헤어졌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결말이었거든요. 다만 민수가 상처받지 않길 바랐죠. 11월 첫째 주 수채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노원 문화센터 강당에서였어요. 내가 그린 제주도 바다 그림도 걸렸죠. 친구들이 와서 축하해줬습니다. 순애가 그림 앞에 서서 말했어요. 순자야, 이거 내가 그렸어? 진짜 잘 그렸다. 고마워. 처음엔 어려웠는데 재밌더라. 사진을 찍고 차를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12월 말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7살 때 소풍 가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행복했죠. 사진첩을 덮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난 시간을 정리하는 눈물이었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더군요.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 같았어요.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순애가 떡을 가져왔어요. 순자야, 요즘 표정 참 좋다. 많이 밝아졌어.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힘든 일 겪고도 이렇게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아. 뭐, 살다 보면 다 있는 일이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죠. 저녁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 천천히 적었어요. 눈물은 진실의 증거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거짓이기도 하다. 하지만 용서란 그 모든 걸 이겨내는 마지막 힘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달빛이 비쳤어요. 고요한 밤이었죠.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 심은 제라늄이었어요. 작은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죠. 소파에 앉아 수채화 도구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봄날의 벚꽃 풍경이었죠. 붓을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걸요. 끝난 것 같아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요. 그림을 다 그리고 벽에 걸었습니다. 서툴지만 마음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평온하게 지나갔어요. 내일도 그럴 거였죠.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는 거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는 거리요. 진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승리한다. 고요한 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거짓 눈물에 속았던 기억이나 진실을 지켜낸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